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인지와 같은 인생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답이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두뇌를 슈퍼컴퓨터처럼 생각해 보세요. 두뇌는 당신 몸의 주인입니다. 움직이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감정을 느끼고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유연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당신의 두뇌는 평생 동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 안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수억 개의 작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사용하여 서로 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무엇을 경험할 때 이 뉴런은 마치 뇌의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이 활성화되어 연결을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뇌는 컴퓨터 같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보고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도 형성됩니다. 따라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은 뇌의 흔적을 남깁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두뇌는 답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기억이 저장되고 감정이 느껴지고 결정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미스테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애초에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알겠습니까? 답은 가장 놀라운 장소인 두뇌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를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또 나를 아는 것은 세상의 일부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잘 알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뇌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흔들리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시 보일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수록 마음이 아닌 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인생의 모든 해답은 뇌 안에 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되뇌면 달라지는 것들. 봄은 생명이 움트는 계절입니다. 매서운 겨울을 무사히 넘긴 식물이 고개를 내밀고 동물들이 야산을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인류에게도 봄은 겨울보다 따뜻하고 여름보다 시원하고 가을보다 비가 적어 1년 중에서 가장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에게 봄은 마냥 즐겁기만 한 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쁜 연말 연시를 보내고 나면 곧이어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봄이 되면 이른바 5월병이라는 말이 종종 화제로 떠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질병이 아닌 증상으로 새로운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빠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5월뿐만이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역시 새로운 일이 시작하는 시기에 빈번히 나타납니다. 특히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런 증상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5월병에 걸리는 비율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에 익숙해지려고 애쓰다 지치거나 목적이나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5월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그 인과관계를 간단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마음의 병은 과학적으로 다루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웨이거 박사는 플라세보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박사는 피험자의 손목에 열 자극을 주고 뇌가 통증을 느낄 때의 활동 상태를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시상하부와 되뇌피질의 일부 등 이미 잘 알려진 통각 경로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진통제를 바르고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피험자에게는 비밀로 했지만 그 진통제에는 아무런 유효 성분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가짜 약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가짜 약을 바르자 통각 경로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자극을 받기 직전에 전두전야라는 뇌의 영역이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두전야는 마음이나
의사를 만들어내는 장소입니다. 약을 발랐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은 통증을 차단합니다. 마음이 통각까지 조절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업무로 지쳤다고 느껴지면 무리하게 애쓰기보다 잠시 느긋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본래의 자신을 되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나친 책임감이나 초조함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 점만 유의한다면 누구나 화창한 봄날 같은 평온한 기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약해서 우울한 거라는 무지한 착각. 일본 인구의 3%가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많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걸리는 질병으로 이른바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우울증은 흔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우울증 자체는 특이한 질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에 대해 유난히 편견이 심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 정신적으로 나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를테면 다른 아이들은 나눗셈을 잘하는데 자기 아이는 나눗셈을 못할 때 노력이 부족하다고 아이를 꾸짖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남과 다른 것을 결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집단의 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그 평균을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앞서 말하듯 우울증에는 플라세보 효과가 효과적입니다. 플라세보는 가짜 약을 일컫는 말로 라틴어로 기쁨을 주다가 그 어원입니다. 실제로 의사가 이 약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라며 우울증 환자에게 플라세보를 건네주면 70%는 낫는다고 합니다.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꾸는 플라세보. 플라세보는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통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논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통증은 하등 동물도 지닌 원시적인 감각입니다. 통증은 보통 뇌로 쉽게 전달됩니다. 중간 경로에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라세보로 되뇌 피질의 동각신경이 활동하지 않게 된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유사한 작동을 하는 약물이 모르핀입니다. 모르핀은 통증의 경로를 중간에 차단하는 진통제입니다. 정보가 뇌로 전달되기 전에 중간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진통 효과가 좋은 것입니다. 모르핀은 마약의 일종이므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도 실험할 때 쥐에게 모르핀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량을 투여해야 합니다. 물론 진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극히 소량으로 충분하므로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핀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꿈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마치 꿈처럼 무통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모르핀 같은 이른바 오피오이드계의 진통 효과와 플라세보의 진통 효과는 통증이 뇌에 전달되기 전에 미리 차단된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우울증에도 플라세보가 효과적인 것은 단지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뇌의 화학적 상태를 바꾸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또 우울증은 노력이나 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에서 주로 비롯됨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억력 높이는 법. 행운은 느긋하게 누워서 기다려라. 정신없이 바쁜데도 자꾸 일감이 밀려듭니다. 자, 당신은 무엇을 희생해 시간을 짜낼 것입니까? 이 질문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던 대답은 수면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었고, 다음은 식사를 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건강보다 업무를 우선시하는 사회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연 그렇게 몸을 혹사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할까요? 펜 박사와 워커 박사의 논문은 안이하게 수면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논문의 결론인즉 수면도 일종의 학습으로 우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펜 박사는 부정확한 발음을 듣고 원래의 단어를 추측하는 청취 테스트를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워하지만 1시간쯤 훈련하면 정답률이 무척 높아집니다. 그러다 훈련을 중단하면 곧바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가령 아침에 1시간을 훈련하면 그날 밤에는 정답률이 3분의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다음날 나타났습니다. 분명 어제 저녁에는 3분의 1까지 떨어진 정답률이 다음날 아침 제 시험을 보자 3분의 2까지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수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수면은 희미해진 정보를 끌어내 기억을 보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기억이든 균일하게 강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기억만 선택되는 것인가? 이에 워커 박사는 피아노 건반의 키를 누르고 그 순서를 기억하게 하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유사한 순서를 연속적으로 암기시키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패턴을 암기하게 한 직후에 유사한 다른 패턴을 암기시키면 처음의 패턴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억의 간섭 현상입니다. 일상에서도 기억의 간섭은 흔히 일어납니다. 비슷하게 생긴 얼굴이나 유사한 이름을 구분해 기억하기 어려웠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워커 박사는 기억이 간섭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기억한 정보만 수면 중에는 강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억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박사의 논문에는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유사한 내용을 암기하는 경우라도 시간차를 두면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정보라도 학습하는 시간대가 6시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수면은 그 기억을 균등하게 강화합니다.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학습 간격을 충분히 두면 혼동되는 정보도 정확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정보를 뇌에 보낼 때는 뇌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학습하면 됩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이 연구 결과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물론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은 느긋하게 누워서 기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학습했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누워서 기다려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기억력 높이는 법. 꿈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꿈에는 잠들기 직전에 뇌에 입력된 정보들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 잠들기 전에는 항상 책을 읽거나 영어 회화를 공부합니다. 만약 잠자는 동안에 뇌가 자동으로 기억을 강화한다면
의식적으로 노력할 필요도 없어지므로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수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은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날에는 아무리 고민해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 하룻밤 정도 지나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면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면의 효과를 레미니센스 효과라고 합니다. 레미니센스 효과에 관한 독일 뉘베르크 대학의 버크넬 박사의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는 피시험자에게 일정한 법칙이 숨겨진 숫자들의 나열을 보여주고 다음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를 맞추게 했습니다. 나 역시 그 문제를 풀어보려 했었는데 과학자인 나에게도 꽤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버크넬 박사는 사람들에게 전날 밤 문제를 보여주고 다음날 정답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때 수면을 충분히 취한 사람과 밤을 새운 사람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는데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 가까운 정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사는 그 실험을 통해 수면은 기억을 재구성해 지식을 추출하고 영감을 준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행동해야 의욕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하나는 앞서 말했듯이 외발적 동기부여,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발적 동기부여는 보상을 통해 의욕이나 동기를 유지하는 심리적인 방법입니다. 쾌락이나 기쁨, 편안함을 추구해 의욕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환경 주도형 사고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몸을 움직여 보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일단 시작해 봅니다. 연하장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책상에 앉아 연하장을 써봅니다. 그러면 뇌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의욕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작업 흥분이라고 합니다. 흥분이란 뇌의 신경세포가 활성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나는 아침에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업 흥분이라는 뇌의 현상을 알고 난 뒤부터는 눈을 뜨면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뇌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단 몸을 깨우고 이를 닫고 세수를 하며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움직임에 이끌리듯 뇌도 깨어납니다. 몸을 이불 속에 그대로 두면 뇌는 좀처럼 깨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체 주도형 사고방식입니다. 소설가 아쿠타카와 뉴로스케는
난장이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를 연애의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이 이성이 아니라 바쁜 생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직접 몸을 움직이는 신체 주도형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환경 주도형이든 신체 주도형이든 결국 뇌 속에서 의식을 끌어내는 것은 근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생이 학생에게 왜 의욕이 없냐고 꾸짖는다고 해서 의욕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든 말입니다. 칭찬받을수록 똑똑해지는데 이 일이 끝나면 뭔가를 먹을 수 있다든지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구체적인 보상만이 외발적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칭찬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인간은 칭찬을 받으면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의 기쁨과 쾌감, 이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인간은 어째서 새로운 것을 이해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이 진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일까요? 왜 굳이 그런 뇌회로가 필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연일까요? 이유야 어떻든 인간에게 이런 쾌감이 존재하는 이상 성취감은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해하는 것이 즐거워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거기에 집중할수록 더욱 즐거워지는 것은 분명 성취감 때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든 월급이든 칭찬이든 성취감이든 어쨌거나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뇌 부위인 보수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도파민에 중독된 내가 성공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출세하고 싶으니까,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지식을 채우고 싶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은 모두 쾌감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의욕이나 동기부여로 연결됩니다. 그와 동시에 쾌감을 안겨주는 도파민의 작용으로 맹목적이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 맹목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타인이 볼 때는 귀찮고 힘든 일도 본인에게는 그것이 쾌감이라면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런 무모한 면이 인간을 꿈꾸게 만듭니다. 취미에 빠져드는 맹목성, 연애하는 맹목성, 꿈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맹목성, 예술에 도취하는 맹목성, 바로 이 맹목성으로 마비되는 정신 구조 덕분에 의욕이 샘솟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보일지 몰라도 이 맹목성이야말로
인간만이 지닌 강점이자 새로운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전자보다 강력한 이것의 힘, 성공의 비결을 결정짓는 요소, 지능이 높은 생지와 지능이 낮은 생지, 기억력이 좋은 생지와 기억력이 나쁜 생지, 제각기 지능이 다른 것은 인간뿐만이 아닙니다. 생지를 대상으로 미로 테스트를 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인데, 어떤 집단이든 미로를 통과할 수 있는 생지와 불가능한 생지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전자의 생지는 어떤 종류의 테스트를 하든 평균 이상의 성적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 메이첼 박사는 무슨 일이든 기본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성과의 50%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실험 결과로 다른 테스트의 성적도 대략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사람에 대입하면 개인의 업무 능력 역시 어느 정도는 이미 타고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뇌의 능력을 결정하는 걸까요? 이것이 밝혀진다면 누구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메이첼 박사는 여기서 호기심과 주의력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든 잘 처리하는 뛰어난 뇌를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뇌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뇌의 해마를 살펴야 합니다. 해마는 기억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해마에는 특이하게 새로운 환경이나 장소에만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바로 그 녀석이 집중력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낯선 장소를 방문할 때 우리 뇌는 주변의 풍경에 집중합니다. 그때 해마의 신경은 더욱 오래 활발히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된 행동 패턴은 다시 떠올리기도 쉽습니다. 만약 뇌의 성능이 타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이 신경세포에 주목해 봅니다. 낯선 환경으로 뇌를 자극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기심과 주의력은 뇌의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기억력을 높이는 7가지 유전자. 인간의 뇌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애매한 질문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게 충격을 준 내용의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기억력 테스트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의 DNA를 정밀 분석하여 공통적인 유전자를 찾아낸 연구입니다. 앞서 말했듯 유전자에는 유전자 다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 유전자라도 사람에 따라 DNA 배열이 조금씩 달라 분자의 작용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를테면 알코올에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유전자 다양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의 활성 효율이 각자 다른 탓입니다. 유전자 조합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논문의 연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한 뒤 높은 성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유전자 조합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7가지 유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7가지 유전자를 지닌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반대로 그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기억력이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유전자의 근거에 갓 태어난 아이의 DNA를 분석한다면 그 아이가 장래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될지 아닐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왠지 좀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입시나 기업 입사 시험에서도 전형적인 테스트가 사라지고 혈액만 제출하면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단, 유전자가 사람의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결정하는지는 아직 상당히 모호한 수준입니다. 그 7가지 유전자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과 관련된 유전자는 그 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정확히 밝히는 바는 기억력과 관련된 유전자가 전부 발견되더라도 그것으로 기억력에 관한 의문들을 전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력에는 당연히 환경인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인자와 유전자가 기억력에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반반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전자는 거의 관계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80%가 유전자로 결정되고 나머지 20%는 노력으로 결정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처럼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의외로 유전자는 그다지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입니다. 뇌는 행복해지기 위해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신 승리를 좋아합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 사람들은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인생이었다. 정말로 남들보다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인지 순수하게 감사의 마음에서 말한 것인지 단순히 주변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말인지 그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누군가가 인생의 여한은 없냐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결단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취하는 독특한 심리 행동이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변화맹에 대해 살펴봅니다. 변화맹이란 문자 그대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령 호텔 프런트에서 체크인 할 때를 상상해 봅니다. 안내원이 숙박 명부에 신상 정보를 적기를 요구합니다. 책상으로 걸어가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거기서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프런트 안내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은 고개를 들고 안내원에게 용지를 건넵니다. 과연 그는 안내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실험 결과 거의 대부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사람이 갑자기 바뀌는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를 감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변화맹의 영향이 크다 보니 상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뀌어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웨덴 룬드 대학의 홀 박사는 변화맹에 관해 한 걸음 더 진보한 실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피험자 120명에게 두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실험자와 피험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실험자는 양손에 각각 사진을 들고 있고 피험자는 어느 쪽 사진의 여성이 매력적인지 선택합니다. 그러면 실험자는 두 장의 사진을 일단 책상 위에 엎어놓고 선택한 사진을 피험자 앞으로 밀어줍니다. 사실 실험자는 뛰어난 마술사로 이때 교묘한 트릭으로 사진을 바꿔치기에 상대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피험자 중 80%가 그 사진의 얼굴과 자신이 선택한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맹입니다. 사진 속의 얼굴을 바꿔가며 몇 차례 실험을 반복했지만 그 수치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이 여자를 골랐느냐는 질문을 통해 더욱 재미있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선택한 이유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느니 귀걸이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자신이 건네받은 사진 속의 여성이 지닌 특징을 열거했습니다. 하지만 피험자가 처음에 선택했던 사진 속의 여성은 미소 짓는 얼굴도 아니었고 귀걸이를 차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선택의 이유를 나중에 만들어내는 합리화하는 뇌의 습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심리작용과 유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가령 쇼핑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두 벌 발견했다고 칩니다. 가격이 비싸서 어느 한쪽만 샀다면 나중에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구입한 옷에서 마음에 드는 점을 찾거나 혹은 구입하지 않은 옷의 결점을 찾아내는 식으로 자신을 납득시킵니다.
특히 결혼이나 사업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뒤에는 나름대로 그럴싸한 변명을 찾아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려 합니다. 인간이 후회하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진 한 나 역시 마지막 순간에 나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하고 맹목적으로 믿을지도 모릅니다. 심리 실험의 결과를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써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와 같은 인생의 큰 질문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나요? 그 해답이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뇌를 우리 몸의 모든 것을 작동시키는 슈퍼 스마트 컴퓨터라고 생각해 봅니다. 뇌는 움직이고 말하는 것부터 행복하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제어합니다. 뇌는 또한 매우 유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육을 사용하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뇌 안에는 뉴런이라는 작은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는 특수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서로 대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무언가를 경험할 때 이 뉴런은 마치 뇌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뇌는 컴퓨터처럼 단순히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행한 모든 것은 뇌에 그 흔적을 남깁니다. 과학자들은 이 모든 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고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뇌는 해답이 가득한 보물 상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뇌는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느끼고 결정을 내리는 곳입니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신비를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행동이 되는지, 감정이 어떻게 현실을 형성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애초에 왜 여기에 있는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지배하는 뇌의 법칙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의 본질이 불변의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응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무한한 잠재력에 있다는 심오한 깨달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신경활동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재구성하며 이해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힘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뇌의 법칙을 비전과 깨달음의 등불로 받아들여 자기 발견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간의 의식이 광대한 영역에서 가장 위대한 모험, 즉 우리 마음의 신비를 푸는 모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